다시 꽃처럼. 최민초.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다다다닥. 나는 컴퓨터 자판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마감이 코앞이다. 미친 듯이 서둘렀다. 내일 오전 10시까진 보내주셔야 합니다. 문예지 편집장의 목소리가 자판 소리와 함께 귓가에 달라붙었다. 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휘몰아갔다. 신명이 오르기도 쉽지 않지만 모처럼 오른 신명을 놓치면 엉망이 되기 일쑤다. 부르륵. 폰에서 진동음이 또 울었다. 세 번째였다. 뱃속에서 연신 꼬륵댔다. 저녁은커녕 점심도 거른 상태여서 위가 쓰렸다. 진동음은 끈질기게 울어댔다. 폰을 힐끗 보다가 신경질적으로 폰을 귀에 댔다. 무슨 일이시죠? 내 목소리에 날카롭게 날이 섰다. 도대체 이 시간에 왜 날 귀찮게 하느냐는 속갯말을 돌돌 말아 심장 안에 숨긴 채 속으로 외쳤다. 제발 날 좀 내버려 두라고요. 편집장은 편집이 모두 끝난 상태로 내 원고만 기다리고 있다며 원고 매수를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나는 알았다고 했다. 오늘 밤을 도와 끝내면 아침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으시면 맥주 한잔 하고 싶다고 했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느껴졌다. 첫 번째 전화는 망설이다 가까스로 용기를 낸 것 같았고 두 번째는 미안한지 몹시 더듬거렸었다. 그런데 세 번째 목소리엔 가시가 있었다. 뭐 그렇게 사는 일이 바쁘고 심각합니까? 그는 다소 위협적이었다. 평소 그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다고 여겼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 같았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통화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작가님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무언의 협박. 너 내 얘기 들을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래? 그 느낌은 고약했다. 하지만 나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속으론 좀 두려웠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에 몰입해 있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시간을 빼앗긴다는 건 뭐랄까 내 영혼을 도둑맞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미 리듬과 호흡은 끊겨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밤에 그와 함께 있기는 싫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와 자정 무렵에 맥주라니. 더구나 마감을 코앞에 둔 이 상황에. 나는 방해자에 대한 분노를 꾹 눌러 참으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음대로 하시죠.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는 집요했다. 오늘은 정말 안 되고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시간이 좀 있는데. 그의 막무가내 고집에 나는 한 발 양보했다. 그의 말투가 금세 찌의 움직임을 눈치챈 낚시꾼처럼 팽팽했다. 마치 맡겨둔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당당하기조차 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곰곰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작가님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아, 책에서 봤어요.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외침에 응답해줘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심리상담이라나 뭐라나. 그의 이죽임을 들으면서 바짝 긴장했다. 두 번씩 거절당했음에도 다시 전화를 한 것은 필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거기가 어디죠? 난 이미 신발을 꿰신고 있었고 이상한 힘이 날 밖으로 튕겨나가게 했다.
어차피 버틸 수 없다면 빨리 나갔다가 돌아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난 한 수 물러났다. 내가 약속은 잘 지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집장이 불안해하는 것은 출판과 관계된 다음 약속들 때문일 것이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마지막이란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살하겠다는 협박인가? 왜 하필 나에게 그런 협박을 할까? 왜 하필 나지? 나는 불안을 꾹꾹 눌렀다. 그럴 리가 없다고. 착하고 선량한 그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되뇌었다. 나는 그의 좋은 면을 떠올리려고 애썼다. 어깨가 아픈 걸 고치려면요. 직업을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요. 그러기엔 좀 그러니까요. 그는 무슨 약초를 어떻게 먹는 게 좋겠다. 자신이 구해보겠다며 어깨를 주무르며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말했다. 그는 스포츠 마사지사다. 어깨와 뒷목이 돌처럼 뭉친 난 가끔 찜질방 안에 있는 마사지 샵을 찾았다. 그가 가죽처럼 뻣뻣하고 아픈 내 어깨 근육을 스포츠 마사지로 풀면서 말했었다. 꼭 고쳐드리고 싶어요. 그는 가끔 혈액순환에 좋다는 풀뿌리며 차종률 내 손에 들려주었다. 그곳에는 3명의 마사지사가 일했는데 그의 아내도 있었다. 그의 아내는 말이 없고 똑똑했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면 항상 웃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내의 눈치가 보였다. 늘 피곤하고 지친 나는 마사지를 받고 나면 죽은 듯이 잠들곤 했다. 깨어나면 새벽 2, 3시쯤. 그 시간에도 마사지사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투스는 음악과 사람들의 소란으로 시끄러웠다. 그곳은 24시간 찜질방 맞은편에 있고 그가 일하다가 가끔씩 맥주를 한 잔씩 하는 곳이라고 했다. 내가 그곳에 들어서자 그는 흰 수건에 싼 조그만 병을 쏘는 듯이 보고 있었다. 내가 큼큼 기침을 하자 그는 얼른 병을 외투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서서 90도로 인사하는 그는 꽤 취해 있었다. 검은 외투 안에 감청색 찜질복을 입은 그의 키는 작았지만 근육이 매우 단단해 보였다. 나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5-6개의 빈 병에 눈을 주며 쌀쌀맞게 말했다. 딱 1시간만입니다. 곧 들어가 봐야 해요. 아직 일을 못 끝내서. 그가 윗입술을 비끄러뜨리며 핏 웃었다. 작가님은 한 생명보다도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를 비웃는 그를 잠자코 바라보았다. 작은 병이 주는 위압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초조함을 잔뜩 깨물고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이나 들어보죠. 이 세상 한 귀퉁이에서 어느 미련한 한 인생이 사라진다 한들 작가님은 상관없겠지만 말입니다. 물살이 갈라졌다가 다시 합치듯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돌아가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사랑, 첫사랑을 볼 수 없단 사실이 안타깝고 미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뜻밖에도 그는 달변이었고 꽤 논리적이었다. 알겠습니까? 그 소리가 장전된 총처럼 내 급소를 겨누는 것 같았다. 시한폭탄 같은 그가 불현듯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조폭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약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면, 뜻하지 않은 어떤, 그가 스스로 손목을 그어버리거나 느닷없이 내 목을 틀어준다면, 나는 가만가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치를 살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내 온몸은 긴장했다. 호프집 주인은 분주하게 손님들의 테이블을 오갔고 취객들은 자기들끼리 즐겁게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호프집 천장 샹들리에를 마구 흔들다가 손님들 사이사이로 둥둥둥 떠다녔다. 그가 탁자 앞으로 바짝 몸을 기울이며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흠칫 놀라 뒤로 몸을 물렸다. 세상에 단 한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일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고 작가님 책에 쓰여 있더군요. 맞습니까? 그의 음울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껌처럼 찰싹 달라붙었다. 내 안 저쪽에서 둥둥둥 북소리가 또 들렸다. 친구의 마지막 통화가 절규처럼 자꾸 따라붙었다. 자긴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면 안 돼? 내가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더라면 그녀는 아직 이승에 머물고 있을까? 난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그가 술을 목 안으로 벌컥벌컥 넘겼다. 목이 타는 모양이었다. 제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주변에 묘한 분위기가 떠들고 있었다. 섬뜩한 그 어떤 무엇. 어쩐지 그의 혼 반쯤은 이승을 떠난 것 같았다. 개슴치레한 눈빛이 꼭 그렇게 느껴졌다. 나는 솔직히 가능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웅웅 귀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떠돌았다. 그녀야, 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온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젠 마감이고 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솜처럼 젖은 몸을 뉘고 싶었다. 내 사정 따위는 아랑곳 없이 그는 진지했다. 어린 시절부터 40이 넘은 지금까지의 우여곡절을 비교적 차분하게 풀어놓았다. 고아인 그는 담장이 높은 마을 유지의 딸을 짝사랑했다. 애초에 넘봐선 안 될 금기였다.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짝사랑은 그에게 어머니이며 자연이며 또한 우주였다. 외사랑. 진이를 가슴에 담고 있으면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보는 듯이 포근했다. 진이만 생각하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고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았다. 어느 날 진이는 조건이 좋은 서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그의 가슴이 마른 장작이 타듯 활활 타들어갔다. 숨쉬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움과 기다림의 시간들, 메마른 세월들, 그렇게 사계절을 보내고 맞기를 13해째. 그는 자기도 모르게 조폭 생활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진이가 가슴 아파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는 어렵게 손을 끊었다. 덕분에 귀 한쪽을 내놓아야 했다. 어느 해 설날이었다. 산골짝 깊은 산중 고향 마을에 돌아온 그는 먼 발치에서 진이를 보았다. 살결이 뽀얗고 긴 속눈썹을 가진 진이는 여전히 환했다. 세상에서 그렇게 예쁜 여잔 처음 보았다. 심장이 쿵쾅댔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차마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 수가 없었다.
고아가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그는 숨어서 벙어리 냉가슴 듯 외사랑을 했다. 그녀의 웃음, 찡그림, 화내는 모습, 어느 것 하나 예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구름 속에서도 안개 속에서 바람을 가르며 그의 마음은 진이를 향해 치달았다. 그리움이, 기다림이 메아리가 되어 갈대숲을 흔들며 들판에 그리고 그의 가슴 속으로 흘러다녔다. 그리움과 고통이 뒤섞인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진이가 이혼을 하고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몸에 병이 들었다는 핑계를 대고 조폭에서 발을 빼고 산골짜기 시골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에 비어있는 집을 얼기설기 수리해서 둥지를 틀었다. 눈 덮인 산속 마을은 낮고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부득대는 산꿩과 토끼, 청설모, 고라니, 그리고 새소리, 뻐꾸기 울음뿐 정막이 가득했다. 예전의 고향 마을이 아닌 새로운 별천지였다. 그에게 진이는 향기였고 꽃 자체였다. 그는 하루하루가 황홀했다. 고향 하늘 아래에서 진이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마을 논뚝길에서 입술을 꼭 다문 진이와 눈이 마주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죽어도 좋았다. 그러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는 머슴을 자청했다. 진이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개가 되어도 매미가 되어도 개의치 않았다. 진이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목숨도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진이는 쌀쌀맞고 매정했다. 그렇게 또 세월이 갔다. 꽃은 지고 청춘도 젊음도 갔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았다. 그는 산골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진이가 위경련으로 몹시 아팠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까이 다가갈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진이를 업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달렸다. 그때부터 조금씩 진이가 기대왔다. 우직한 순수함이 진이 마음을 움직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진이는 그를 보고 조금씩 웃어주었다. 그들은 도시로 나와 동거를 했다. 그녀의 부모 형제 반대가 심했지만 그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행복해도 심장이 터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구두를 닦고 목욕탕 때밀을 하고 마사지 관리사로 자리를 잡았다. 세상의 모든 것에게 감사했다. 그들은 단칸방에나마 마련했고 안정을 찾았다. 몇 년 동안 그렇게 꿀처럼 꽃처럼 살았다. 그는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고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 고마움으로 자신을 돌봐준 고아원을 돕기도 했다. 신혼 3년은 솜사탕처럼 달콤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진이가 이별을 선언했다. 갑자기 냉담해진 진이는 이미 짐을 싸놓고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눈 딱 감고 죽고 싶었다. 그는 내일 아침 눈 뜨면 자신은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쏟았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다. 나는 당황했다. 자살하겠다는 그의 협박이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쫓겼다. 그만큼 그는 단순하고 열정적이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허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단숨에 숨통을 끊을 급소. 그것이 자살 충동을 막는 비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죠? 그가 놀라서 멀뚱하게 나를 보았다. 나는 표독스럽게 물었다. 당신의 조각난 외사랑 퍼즐을 맞춰달란 말인가요? 그가 작살에 꽂힌 물고기처럼 움찔 당황했다. 나는 더욱 숨통을 조였다. 내가 왜 이 밤에 당신 얘기를 들어줘야 되죠?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질 인간에 대해 내 귀를 빌려줘야만 한 이유가 뭐죠? 당신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가 멀뚱하게 나를 보았다. 무슨 말을 그렇게... 당신은 그다지 가치 있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사라졌다 한들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살을 도피처로 삼는 비겁한 인간은 누구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테니까. 그가 헉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당신 안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겠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나는 내일 원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서 돌아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편집장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편집부, 표지 디자인, 인쇄소, 연속된 약속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약속은 중요한 것이고 난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조급해진 난 마치 혀에 도르래가 달린 것처럼 그를 몰아붙였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요. 아내와 살고 싶다고. 아내 마음을 붙들고 싶다고. 방법이 없겠느냐고. 솔직하게 묻지 그래요. 죽음을 놓고 허세 부리는 인간들. 유치하고 싫어요. 담배를 쥔 그의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고아가 무슨 유생가요? 말끝마다 고아. 그거 열등감의 표출 아닌가요? 난 어떤 무엇인가에 몹시 화를 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일까? 초조함? 마감을 끝내지 못한 억울함? 친구에 대한 배신감? 남겨진 자의 고통? 외로움? 아니다. 자살. 자살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들에 대한 경멸, 치근함, 연민, 그리고 한없는 애정이었다. 그는 곧 내 친구이자 내 과거였다. 그때 일은 생각조차 싫었다. 눈만 뜨면 매일매일 통화를 했던 내 친구가 없어져 버렸을 때의 충격이란, 그 후 내가 겪은 우울증이란, 그를 환상에서 깨어나게 해야만 한다. 내 친구를 붙잡지 못했지만 그를 놓쳐선 안 된다. 담배를 쥔 그의 손끝이 아까보다 더 떨고 있었다. 그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아내는 짐을 싸놓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다 끝났답니다. 난 아내 없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아내에 대해서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도 이야기를 들을수록 미궁이었고 미스터리였다. 그는 침통하게 말했다. 아내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다면 보낼 수 있을까? 밤새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심결에 외투 안주머니를 자꾸 쓰다듬었다. 나는 작은 병이 마음에 걸렸지만 잠자코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아내를 이 자리에 합석시키면 어떨까요? 그녀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을 듯한데. 그가 놀라 나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제가 아내를 만나봐도 될까요? 그가 약간 겁먹은 눈빛이었다. 그가 머리를 쌓고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난 얄미운 시누이처럼 물었다. 혹시
죽을 죄라도 지었나요? 그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자신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고 헌신했고 봉사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답답한 노릇이었다. 나는 핸드폰의 플립을 열었다. 통화음이 길게 울렸고 여자가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다. 나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당신 남편 때문에 꼭 만나야 한다고. 오늘 만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이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냉정하게 답했다. 그래도 아직은 당신 남편이지 않느냐.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생각해도 늦지 않느냐. 그게 당신에게도 편하지 않겠느냐고 설득조로 물었다. 잠시 뜸을 들인 그녀가 쌍뚜스 옆 건물 이지이지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나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그녀에게 갔다. 나를 기다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땐 그녀는 안주도 없이 소주 한 병을 다 비웠고 조금 취해 있었다. 그녀도 감청색 찜질복 위에 하얀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연거푸 소주를 들이켰다. 활활 타는 화증을 달래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눈에 물기가 있었다. 여기요. 누룽지탕이랑 은행꼬지 좀 주세요.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안주를 부탁하고 그녀의 빈잔에 술을 채웠다. 왜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은지 솔직히 말해줄래요? 갑자기 그녀의 눈빛에 도끼로 차올랐다. 그런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티끌만큼도 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녀가 사납게 반응했고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몸을 물렸다. 부르르 진저리 치는 그녀는 마치 남편을 잔혹하게 징벌하는 악처 같았다. 그녀의 가슴에 하얗게 내려앉은 서리꽃을 나는 보았다. 그 서리를 녹일 방법을 사라지게 할 묘책도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잘 몰랐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 그냥 어쩌다 이렇게 그들 부부 문제에 끼어든 그의 마사지 고객 중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나 내 앞에서 사람을 잃는다면 그것도 내게 도움을 청한 사람이 목숨줄을 놓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자 다급해졌다. 나는 간절함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다. 만약에 말이에요. 당신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은 없다. 가정한다면 그래도 남편이랑 헤어지길 원하세요? 그녀가 움찔 몸을 떨었다. 텅 빈 동공이 어지럽게 방황하고 있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섭게. 난 당신들이 더 무서워요. 그녀가 퍼뜩 나를 보았다. 나도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서도 관심 없는 척하는 무관심.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 그녀가 눈을 껌벅거렸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병 이야긴 하지 않았다. 쌍뚜스에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손을 털듯이 말했다. 이쯤에서 난 빠지고 싶어요. 당신들은 어른이니까 당신들 문제는 알아서 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그녀가 발작적으로 소리쳤다. 당신이 날 알아? 내 남편에 대해 뭘 알아? 그녀의 절규는 표독스러웠다. 나는 태연히 고개를 흔들었다. 몰라. 내가 어찌 알겠어. 난 무당도 아니고 더구나 신도 아닌데.
그녀는 내가 알던 순박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녀가 갑자기 이물질을 토해내듯이 악 소리를 질렀고 왕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절규가 유리창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휴지에 코를 팽팽 풀며 울던 그녀가 심장 속에서 바늘을 빼내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절규는 뒤엉킨 매듭을 툭 풀게 하는 힘이 있었다. 신혼인 그녀 부부는 행복했다. 새로 맞은 인생의 봄날은 따뜻했다.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작정이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욕심 부리지 않았다. 지금 현재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온유하고 풍요로웠다. 경사가 겹쳤다. 아기가 생긴 것이다.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전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그녀의 불임 때문이었다. 병원에 도움을 청하며 가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허사였고 불임을 이유로 전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혼을 하고서야 알았다. 자신은 불임이 아니라는 것을. 잉태라니. 그녀는 벅찼고 세상은 찬란했다. 아기는 그녀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강력한 무기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씨앗이었다. 그녀는 본물이 터진 듯이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새삼 새 남편이 소중하고 고마웠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안 남편이 다짜고짜 병원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반강제로 수술대 위에 눕혀졌다. 이미 수면제를 먹인 뒤였다.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뱃속에서 감쪽같이 아기가 사라졌다. 그날 다른 병원에서 남편은 정관 수술을 해버렸다. 그녀는 넋이 빠졌다. 인생을 도난당한 기분이었고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허탈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악몽을 꾼 것 같기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린 것 같기도 했다. 생명의 숯을 달고 잉태한 아기, 내 인생을 숯불처럼 달아오르게 할 아기, 희망을 짓밟아버린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는 수치를 느끼게 하는 들짐승일 뿐이었다. 그를 바라보는 것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그와 말을 섞는 자체도 못 견딜 일이었다. 그를 눈앞에서 안 보는 것이 유일한 해방이었다. 그녀의 울음이 토파졌고 통곡은 하늘 풀어내는 넋거지 같았다. 그녀가 소나기를 맞은 작은 새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다. 그녀가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가슴에 박힌 가시를 꺼낸 것 같아요. 너무 어이없고 수치스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녀에게 남편에게 지금처럼 말하라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등을 돌렸다. 너무 늦었다고. 아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꿈과 함께 가슴에 묻었다고. 남편도 애정도 사랑도 없다고. 가슴은 빈 들판일 뿐이라고. 다만 살해 욕구를 피하고 싶을 뿐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헛개비처럼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나는 쌍뚜스로 다시 왔다. 그의 탁자 위에는 맥주병이 쌓여 있었고 잿더리 안에는
뿌연 연기 속에 갇힌 채 고개를 푹 꺾고 있었다. 초조함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앉으며 낮게 물었다. 왜 아기를 낙태시켰나요? 의논도 없이 강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이 엄청난 인권 유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따지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으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가 갑자기 막 잠을 깨고 난 노예처럼 고개를 바짝 치켜들었다. 그리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했다. 제가 고아인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고아의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기울이는 마음까지 합해서 아내만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됐나요?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투로 됐나요? 반문하는 그의 눈빛에 시뻘겋게 핏발이 서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 소망과 꿈이 무엇이었는지 혹 아세요? 그가 금세 풀이 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그의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가족이었다. 가족이란 어떤 비바람도 폭풍도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이며 버튼목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뼈저리게 느낀 터였다. 따뜻하고 안락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아기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축복의 불씨였다. 전 남편과의 숱한 불화를 겪으면서도 아기는 마지막 보루였다. 그러나 결국 버림받았고 또다시 시작한 새로운 사랑에게도 버림받았다. 그것은 능욕이나 다름없었다. 수치심으로 짓밟힌 그녀의 마음엔 빙하가 뚝뚝 흘러내렸고 마침내 살기마저 돌았던 것이다. 아내의 말을 전해 들은 그는 화살촉을 맞은 새처럼 컥컥 가쁜 쉼을 몰아쉬었다. 그 일이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미친놈입니다. 무식한 놈입니다. 취한 그는 혀 짧은 발음으로 숨을 거칠게 내뱉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나는 밖으로 나왔다. 새벽 3시였다. 바람이 매서웠다. 혹한이었다. 몇 개월 후 전화를 받고 마사지샵을 찾았을 때 그들 부부는 평온해 보였다. 요란스럽게 금실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퍽 안정되어 보였다. 덜어 웃고 손장난을 하는 모습이 똑 아이들 같았다. 곧 아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그의 아내가 수줍게 웃었다. 남편은 정관 수술을 풀었다며 쑥스러운 낯꽃으로 말했다. 참 잘했어요. 동글뱅이 5개.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나는 조용히 웃었다. 아기가 생기면 그들은 또다시 꿀처럼 꽃처럼 전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지. 마사지를 마친 나는 가물가물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아내가 내 얼굴에 팩을 얹어주었고 남편이 내 뒷목에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었다. 어디선가 아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햇살을 간지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벚꽃이 톡톡 피어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거친 항해를 마친 항해사처럼 마침내 혼곤하게 잠이 들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